지금 박수홍 씨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고 절도, 횡령, 사기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에 서로 훔친 거에 서로 절도한 거에 대한 예를 규정했다는 뜻인데. 변호사님 일 안 하고 뭐 하시나요? 한참 하다가 네. 주식을 좀 보고 있었는데 진짜 뭐 바닥이 없이 떨어지네. 바닥이 없네. 그냥 네. 근데 오늘 그거 보셨어요 혹시? 어떤 저기 박수홍 씨 아버지가 박수홍 씨 뭐 이렇게 폭행했다고 하는 거. 네네네. 이게 아직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더 맞느냐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보도로 된 내용 정도를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박수홍 씨의 고소로 진행됐던 사안에서 지금 박수홍 씨의 형이 구속 상태예요. 구속이 된 이상 그때부터는 검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20일 내에 무조건 마무리해가지고 법원에 기소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건을 빨리 진행해야 돼요. 검사가 혼자 구속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으로 잘 체계가 잡혀 있는 거고, 법원도 이종 범죄 혐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준 거예요. 신청은 검사가 했지만, 물론 이제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거를 청구를 넣었고 법원마저도 그걸 인정했다면 지금 솔직히 어느 정도 박수홍 씨 형의 횡령 혐의는 인정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아버지가 선고인이 신분으로. 왜 저보다 우리 감독님이 접니까? 저는 이제 입이 좀 붙네. 오늘은 좀 잘 치시는데요? 네. 약간 타이슨이네요. 벌처럼 나와서 혀로 쏘시는데. 벌처럼 나도 새로 쏜다는 이런 거는 뭐 뇌를 거치고 나오는 말인가요? 뇌를 안 거치니까 나온 거죠. 역시.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참고인이나 그 다음에 뭐 피해자 이걸 나눠놓고 따로 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나눠서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대를 달리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조금 차단을 시켜놓고 누구는 먼저 신문하고 다른 데 있다가 이제 다시 불러서 신문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 어떻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냐면 대질 조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형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제 검찰로 왔던 거고요. 구치소 차량을 타고 박수홍 씨는 당연히 이제 개인 차량으로 가셔서 조사를 받았겠죠. 각자의 변호인이 이렇게 중간에 앉고 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앉았을 거예요. 그 참고인인 그 형수와 그 아버지가 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이쪽 이제 형 쪽 측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쪽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뭐 칸막이를 해놓거나 막아놓거나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대질 조사 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뭐 그렇게 그런 데서 갑자기 그렇게 어쨌든 박수홍 씨도 자기 아들인데 그런 폭행을 할 거라고는 뭐 생각을 못했겠죠. 물론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말렸을 거예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계장도 있었을 거고, 뭐 담당 검사도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이제 검찰 직원들이 또 있었을 거니까 바로 어쨌든 그거는 폭행이나 협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이 와서 체포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경찰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경찰이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제지를 했을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친족 간의 폭행 사실 일반 폭행범위처럼 인정이 되는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존속 폭행. 근데 비속 폭행은 없어요. 존속 폭행이라는 건 박수홍 씨가 아버지를 폭행했을 때 좀 더 가중되는 건 있어요. 형량이. 근데 아버지가 박수홍 씨를 때릴 때는 그건 뭐 가중이 되거나 아니면 감경이 되는 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폭행이고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별도의 진단서, 우리 항상 진단서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 폭행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합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박수홍 씨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물론 그 가족 간의 그 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만큼 형을 믿었던 거잖아요. 30년을 그렇게 이제 계속 당하고 있었다는 거 보니까 무슨 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돈을 형하고 와이프 개인 물품 사는 것부터 애들 교육비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법인 계좌로 털었던데, 그거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렇게 해도 횡령죄가 돼요. 인격은 두 가지의 경우에 인정합니다. 이 우리 사람인 자연인,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하나의 인격을 더 부여해줘요. 법인.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연인이지만 법인은 별도의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사람이 달라요.
정당한 법인이 지출해야 될 비용이면 상관이 없죠. 그럼 그건 횡령이 아니겠지만 법인의 돈으로 개인 스파를 간다, 개인 뭐 품위 유지 또는 대표이사의 체력 증진 뭐 이런 명목으로 사용할 수도 일부 있겠죠. 하긴 하겠죠. 너무 뻔하게 사적 지출로 보이는 것들 있죠. 자식들의 양육비, 학원비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 명백하게 그거는 횡령행위죠. 법인의 돈을 빼먹는. 그럼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폭행이잖아요. 네. 폭행죄인데 폭행죄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예요. 근데 그러면 박수홍 씨가 여기서 뭐 경찰이 처벌할 거냐고 묻겠죠. 박수홍 씨가 뭐 아버지 처벌해달라고 하겠어요. 네. 박수홍 씨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 처벌 안 돼요. 네가 그때 망치를 들고 찾아가가지고 네가 손자들을 죽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망치로 막 문 두드리고 막 했던 거는 망치로 문을 두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뭐 흔적이 남았다면 손괴 행위도 될 수 있고 재물손괴. 박수홍 씨한테 협박을 한 거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그때 저질렀던 범죄와 이번에 저질렀던 범죄는 완전히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량이 기본적으로 2분의 1이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를 박수홍 씨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둘 다 협박 폭행이기 때문에 둘 다 반의사 불벌죄다. 법인회사를 설립했을 때 비율 조정도 네. 그 형이 알아서 조절을 했고 네. 사실인지가 너무 이후에 기본적으로 그 매니지먼트 계약서랑 그 주주 간의 계약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서류의 도장을 박수홍 씨가 그 지분 비율을 인지를 하면서 찍었으면 그건 원칙적으로는 조정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진짜로 모르는 상태에서 비율이 내가 생각지 않은 비율대로 돼 있었으면 그 계약은 사기 또는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니면 내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 그런 부분을 주장해서 주주 간의 지분 계약서라든지 주주총회 관련된 자료라든지 서류가 다 있잖아요. 그 최초에 또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 계약서에 이미 본인의 도장이 다 찍혀 들어가 있다면 그게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다거나 형이 멋대로 찍었다, 나한테 이거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입증하신다. 박수홍 씨가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예. 근데 법인 돈을 횡령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분과 관계없이 횡령이 됩니다. 박수홍의 형님이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을 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넘게끔. 보험료를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낸다고요? 거의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본인이 가입한 게 아니라고. 근데 박수홍 씨 말도 일리는 있을 수도 있는데, 보험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 서명 날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만약에 그러면 그 보험 가입의 과정이 있어서 본인이 피보험자 또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보험의 목적물이 피보험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보험 그 서류나 이런 것들 작성할 때는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날인이 다 있어야 돼요. 고지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그럼 박수홍 씨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박수홍 씨의 서명 날인을 다 위조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친한 뭐 설계사와 다 짜고 그 서명이나 날인들을 그냥 임의로 기재했다면 그거는 또 사무소 위조 동행사죄나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공소시효가 아마 사무소 위조 동행사가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다 지났으면 이제 그거는 죄는 안 되는 거고,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가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를 청구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굳이 이제 물론 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를 청구하는 거의 전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근데 거기 어차피 보험 서류에 본인 서명 날인 다 들어가 있을걸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거나 형이 다 조작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걸 본인이 입증해서 부존재 확인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서 그때 형을 다 믿고 그냥 형이 뭐 서류 주길래 내가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다 찍었다면 그거 솔직히 부존재 확인해소해서 인정되기 어려워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물론 박수홍 씨의 그 사정을 들어보면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라주세요. 사람 새끼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 서류를 안 봤어요? 그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항상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서류라는 건 처분 문서예요. 기본적으로 문서에 도장 찍히고 나면 그 문서의 효력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걸 왜 그때 안 봤어요?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해지 환급금의 대상자가 누군지, 그런 것들을 왜 안 봤냐고요. 항상 여러분들 문서에 도장 찍을 때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러는 저도 약간 막 핸드폰 가입하러 가거나 은행에 뭐 통장 개설하러 가니까 다 알고 뭐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 것들과
또 특히 보험 들 때 보험의 수익자가 누군지, 피보험자가 누군지,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의 대상자가 누군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그거를 그 회사의 수익은 박수홍 씨의 그 모든 그 엔터테이닝 활동으로 발생하는 회사로 그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왜 지분을 확인을 안 하고 그 법인을 만들 때, 법인할 때 법인 등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법무법인을 만들든 주식회사를 만들든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왜 서류를 확인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또 주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본다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자꾸 보게 되네요. 예, 그냥 뭐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많을 텐데 그냥 둡시다. 예. 5년 10년 뒤에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두고 있습니다. 5년 10년 동안 눈물 흘리지 않을까요? 아마도 참이슬을 흘리겠죠? 이 또 무지성 드린다. 참이슬. 이게 박수홍 씨 사건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 저희 회사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물론 금액대는 지금 박수홍 씨 회사 사건은 한 그 형님이 일단 저기 빼드신 돈이 한 100억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한 20억대 정도고 그 같이 살면서 계속 뺐어요 돈을. 지속적으로 그 빼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 돈 세탁하는 기본적인 게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긴 뒤에 거기서 현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뺍니다. 왜냐하면 보통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돈을 이제 빼려고 하면 현금으로 빼려고 하면 은행에서 이제 국세청에 관련 이제 그 보고를 해요. 그게 이제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현금은 뭐 그래서 뭐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많게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뺍니다. 그렇게 이제 매덕을 좀 옮겨서 그렇게 한 며칠 하면 싹 뺄 수 있죠. 네. 그런 방법을 쓴 것 같던데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특히 이 박수홍 씨 사건에서도 지금 회사의 지분에 회사가 자기가 주주로 안 돼 있다는 거. 그 외 회사 설립할 때 그 관련된 주주간의 계약서라든지 회사 등기할 때 그런 서류를 하나도 안 봤어요. 물론 형을 믿었으니까. 그 말도 이해는 됩니다. 정말 문서들 된 거 절대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되고 내 도장과 명의가 들어가는 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법적으로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에 도장 찍어놓고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공증, 사증,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이 처분문서가 얼마나 중요한, 처분문서에 도장 찍어놓고 내 이거 지역주택조합, 나는 이거 지역주택조합인지 모르고 아파트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어요. 안 먹혀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나중에 문서에 도장 찍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찍으셔야 되고 이제 형이 횡령을 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얼마나 믿었으면 그렇게 돕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동물은 오래된 권력은 부패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계속 선의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 사람한테 힘을 오래 부여해놨을 때 그 견제 장치들이 없을 때 그 권력은 다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박수홍 씨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사건이 잘 모르겠다.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상황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사건이 보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오빠 말만 잘한다. 근데 그 박수홍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본인 죄라고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형법 361조에 보면 친족 간의 상도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횡령에 관한 형법 361조에서 형법 328조를 준용을 합니다. 친족 상도례 규정이 있어요. 횡령죄에서는 뭐 강도 이런 거에는 없지만 절도, 횡령, 사기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에 서로 훔친 거에 서로 상, 그다음에 도자가 절도의 도자예요. 서로 절도한 거에 대한 예를 규정했다는 뜻인데 옛날에 유교 문화의 사상이 좀 바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서로 간의 재산죄 문제에 있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 배우자, 직계, 혈족, 동거의 친족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절도를 했든 횡령을 했든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일종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요. 이렇게 되면 사안이. 그렇게 하는 게 결코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거의 80세가 이상 된 고령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범죄 행위를 할 때 10년 전이나 하더라도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리고 별도의 법인을 차려놓고 그렇게 횡령을 했다고 들었는데 계좌 관련된 내역부터 시작해서 사용 내역 이런 거 다 뒤져보면 그게 무슨 아버지가 그 회사에 돈을 횡령하고 다 그렇게 해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지금 학원비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던데 그럼 아버지가 거기 대표이사였어요? 실질적인?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당할 수 있고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은닉해주거나 그런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주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죄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친족 간의 특례가 있어요. 본인의 범죄를 숨겨달라고 범인 은닉 교사를 하면 범인 은닉 교사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박수홍 씨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내가 다 했다. 그걸 아들이 시켰다고 얘기 안 하겠죠. 그러면 아들은 교사한 적은 없는 거예요. 범죄를 은폐해주기 위해서 범인을 지금 은닉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가 적용돼서 친족 간의 특례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러한 행동을 먼저 하는 건 죄가 되지 않아요. 이런 점들을 다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계좌 내역 까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안 좋은 행동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